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km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감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에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이 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 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에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 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 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 천 킬로미터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 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협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새어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쇄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 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북극까지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쿠릴 열도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일본인으로 인정한다는 미 국무부 발표에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이 섬들을 일본 대신 한국에 매각할 지주모 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남단에 위치한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 이 러시아에게 빼앗긴 섬으로 지금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며 러시아와 일본 사이 외교에서 주요 의제 중 단골 소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수건 사업이었던 홋카이도부터 러시아의 사할린까지 연결하는 대륙 연결 철도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에서는 이 섬들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거대한 러시아에게 이 섬들은 그다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섬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최강국이었던 일본에 매각하고 시베리아 개발 자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전략적으로 나은 것을 이미 러시아 측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일본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에게 쿠릴 열도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집권한 푸틴 정권에서 이 모든 협상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섬 중 일부가 일본 대신에 한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최근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서 러시아 쿠릴 북방 영토 4개 도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미 국무부 발표 때문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각하기로 한 섬을 일본에 팔아버릴 바에야는 한국에 팔아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가 모두의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매각하면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러시아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사할린, 과 캄차카반도 그리고 쿠릴 열도의 상당 지역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 중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방의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쿠릴 열도 영토 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에 있는 제3자 입장인 한국이 끼어들 수 있어서 일본 견제 전략과 균형에 한국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섬을 매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러시아 극동 개발자, 한국이 쿠릴 열도섬을 매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러시아 극동 개발자. 하지만 이점도 많습니다. 영해가 크게 넓어져서 북방 어업의 전초기 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한대성 어종인 명태가 많이 잡혀서 국내 수산업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 공군기의 작 전반경은 한반도와 간사이 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쿠릴 열도를 매입하게 된다면 일본 열도 상당 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극과 가까이 있는 당사자 국가가 아님에도 북극해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인접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극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왜 북극 문제에 끼 얻으냐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컴플레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극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나토 동맹 그리고 일본을 머리 꼭대기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반중국 성향이 국가들로 포위당한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의 주요 우방 관계인 한국이 동해와 북극해의 길목에 위치한 쿠릴 열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국은 북극해 당사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한국이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쿠릴 열도 부근은 과거 러시아가 우리 민간인이 탑승하고 있던 대한항공 기를 격추시켰던 참사가 났던 지역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민주정권이 시작된 이후로 해당 사건에 사과를 했지만 쿠릴 열도 일원은 한민족과 매우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사할린 섬에는 일제시대 강제 이주당한 수만 명의 한인들이 아직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인들과 매우 친밀한 지역입니다. 원래 사할린 섬은 향후 철도교통 의료충지가 될 전망이었습니다. 1997년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재 홋카이도까지 연결돼 있는 신칸센 노선을 러시아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까지 연결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을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북쪽으로 뚫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해협이 넓이 역시 넓지 않아서 현실성이 높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신칸센 열차를 타고 러시아나 유럽 방면으로 갈 수 있었고 또 화물열차까지 운행할 수 있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유럽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터널로 연결된다면 사실상 일본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긴장 해소를 통해서 모든 전력을 한반도 방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 대한민국만 사실상 섬처럼 남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협조를 통해서 쿠릴 열도 섬 중의 일부를 매입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물류 철도 연결, 북극 해양로 연결을 통해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땅을 가려면 일본이나 미국, 서유럽의 국민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러시아 땅을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횡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같은 선진국 대부분이 국가를 비자 발급 없이 여권 만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만 뚫리고 통일된다면 서유럽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연해주 개발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 가능한 유라시아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이지만 동유럽 국가나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서유럽권 국가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구가 친중국 성향이거나 친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폴란드나 체코 같은 반중국 연대에 앞장서거나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인 EARC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더해서 미국이 참여하는데 이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베링의 철도 연결을 통해 미국 대륙과 동아시아를 직접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기 협력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서방권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관계상 러시아와의 친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미국과의 갈등으로 러시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쿠릴 열도 4개 섬은 어쩌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증진이 거의 전략적 동반자 수준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이 쿠릴 열도 매입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이 세계의 핵심 국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이 밈으로 만들어지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블린이 우크라이나 수호 성녀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 밖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큰 힘을 보탠 건 미국에서 도입한 제블린 미사일로 제블린의 막강한 화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블린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보병 지원 무기의 꽃, 대전차 화기에 대한 내용과 제블린, 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적의 주력 전차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근접 대전차 전용 무기 체계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통칭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수단에 따라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화기와 박격포, 기갑에서 운용하는 전차, 포병의 지능포탄, 공병의 대전차 지뢰 및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시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적절한 대응화기가 없었던 우리 군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재는 각종 첨단 대전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병의 경우 중량별 제대에 따라 경 대전차 무기, 중 대전차 무기가 혼합 운용돼 왔으며 운용사 거리별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용으로 구분돼 운용 중인데요. 우선 단거리 대전차 무기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적의 벙커나 진지, 적이 매복해 있는 건물 등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보병 근접 전투무기로 2에서 3명으로 구성된 대전차 공격조를 편성해 운용되며 제한된 공간 내 사격이 가능해 대전차 방어와 타격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아울러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2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연대나 사단급에 편제된 대전차 무기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차의 방어력이 증대되면서 90 무반동 총과 같은 무기체계는 대전차 무기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중거리 대전차 무기 범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차 유도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GM-148 제블린, 프랑스의 밀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한민국의 현궁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 시 직사 모드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보인 대전차 무기는 현대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FGM-148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탱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은 발사 후 강한 후폭풍으로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압축 공기로 쏴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 점화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 전차를 위협할 강력한 대응 무기로 꼽혔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는 상단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블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8만 달러가 나가는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탱크들은 제블린 때문에 모래주머니 철제 방어물을 포탑에 부랴부랴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를 했고 러시아의 낡은 탱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현궁이 제블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데요. 우선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2m, 무게는 22.3kg의 대전차 미사일로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갖췄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운용되며 균질합 연장갑의 경우 600에서 800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해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 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파이어 언드 퍼겟 미사일인 겁니다. 제블린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회 이상 발사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을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현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ADD 주간화의 개발에 착수한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이듬해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현궁은 기존 노후된 대전 차화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옥은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작약 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한 것은 물론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집합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현궁을 대대급 대전차화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상 발사 시 현궁의 사정거리는 약 2.5에서 3.0km로 관통 성능은 약 900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 1.7, 길이는 1.5m,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인 제블린보다 소형화, 경량화되면서 운용이 쉬워진 것은 물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즉 전 세계 대전차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현궁인 겁니다. 실제로 현궁은 제블린보다 관통 성능이 100를 더 뚫을 수 있으며 몸값도 현궁은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냉각 소요 시간이 30초 걸리는 등 신속한 조준이 어렵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궁은 탑 어택, 다이렉트 어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 어택의 경우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기에 정면에서 쏘든 후면에서 쏘든 격파를 보장합니다.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계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현궁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 전차의 심장을 공격하는 궁극의 보병 필살기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중동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중동 지역이 제2의 방산 대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 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 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 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2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2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2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მს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형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이 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 K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 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에 배치된 호마르 K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를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